네, 세계는 우리 눈 이분과 함께합니다. 외교부 제1차관을 지낸 최종건 연세대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네. 요 얘기를 좀 이제 종합 진단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거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하마스라고 하는 집단은 어떤 집단입니까? 하마스가 아랍어로요. 예, 그 이슬람 저항 운동 이런 이라는 뜻이에요. 뜻이기도 하고 알라를 따르는 현실과 열정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국제 정치를 이야기하면 그래도 전쟁을 이야기하면 국가 혹은 정부 간 싸움, 뭐 폭력 행위라고 할 텐데 여기 이 중동 지역은 특징이 국가 즉 정부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안에서 활동하는 정파가 있는데 그렇죠. 하마스는 팔레스타인 자치 기구 안에 있는 일종의 정당이죠. 일종의 그 정당에서의 기조는 이스라엘을 존재적으로 부정하고 이스라엘이 현재 차지하고 있는 영토는 이슬람의 영토라고 주장하며 이를 수복하기 위해서 저항 운동, 즉 무장 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죠. 네. 2007년 이후에 가자 지구를 사실상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어요. 여기서 팔레스타인 자치기구라고 하면 두 가지 지역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이스라엘 서안하고 안에서 가자하고. 서한 지구, 즉 영어로 웨스트 뱅크라고 하고요. 그리고 가자 지구, 그러니까 가자 스트립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서한은 이제 팔레스타인 자치기구 온건파입니다. 예. 그리고 예전에 오슬로 협정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상호 존재를 인정했던 것이고 팔레스타인의 자치 정부로 국제적으로 인정이 되는 거고요. 그 옛날에 피에로라고 해서 그쵸.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맞습니다. 야사리 아라파트가 이끌었던. 이제 PLO가 이제 PA 팔레스타인 오토노미가 된 거예요. 자치기구가 된 거죠. 그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요. 예. 이 가자 지구입니다. 가자 지구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나라에는 세종시 넓이만 해요. 그리 넓지 않죠. 아, 그 정도밖에 안 되군요. 예. 거기에 한 240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어서 뭐 인구 밀도로 따지자면 세계 최고라고 해요. 예. 단 여기서 이제 가자 지구도 가자 시티, 가자 시하고요. 그 이제 주변부로 나눠요. 그리고 서쪽 지역, 그러니까 팔뚝으로 치자면 이쪽 면은 이제 지중해여서요. 바다더라고요.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은 2007년 이후, 그러니까 가자 지구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하마스와 이스라엘 관계가 매우 안 좋으니 이스라엘이 이 바다 쪽, 지중해 쪽을 제외한 삼면, 북쪽, 동쪽, 남쪽을 봉쇄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예 물리적으로 장벽을 쳐버린 담장을 쳐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가자 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은 서한 지구로는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겁니까? 예. 통행은 가능한데 통행은 가능해요? 몇 가지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제약이 있죠. 가장 그 확실한 것은 이스라엘 경찰에 의해서 체포를 당했거나 혹은 폭력 행위가 있으면 아예 입출입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자 지구를 보고 하늘만 뚫려 있는 세계 최대 창살 없는 감옥으로 그렇게 얘기하죠. 되어 있고요. 예. 그 생필품 반입이 통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률이 50%더랍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원조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한데 이번 소위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 계기에 이스라엘 정부가 여기를 완전히 봉쇄를 해버렸어요. 락다운이라고 하죠. 봉쇄를 해버렸는데 그래서 유엔과 EU 등은 이 봉쇄 자체가 인도적으로 불법이고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휴전선 때문에 난가북에 갈리면서 이산 가족이 발생했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혹시 서한과 가자에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산 가족이 좀 그럴 수 있죠. 그리고 근데 여기서 특이한 것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관계가 서로 존재적으로 부정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한 문제들, 이산가족 문제 매우 중요합니다만 그들에게는 특히 이스라엘 정부에게는 별로 고려 사항이 아니다. 우리에게는 매우 고려 사항이죠. 이스라엘 얘기 좀 해보죠. 그러니까 지금 총리가 네타냐후잖아요. 극우파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서 지금 보도를 보면은 계속 하마스를 자극을 해왔다 이런 보도가 있던데 어떤 얘기입니까, 이 얘기는?
일단 네타냐후는 여러 번 총리를 했어요. 맞아요. 오래 총리를 했죠. 네. 이게 의원 내각제의 특징이죠. 뭐 총리를 하다가 사임돼도 다시 컴백하는 경우가 많은데 작년 12월에 네타냐후 총리가 재등장했습니다. 예. 이때는 소위 단독으로 등장한 것이 아니라 극우 세력과 연정을 수립했고요. 예. 그리고 그 이후에 일종의 극단적인 정치를 국내적으로 합니다. 첫 번째로는 국내적으로 소위 사법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사법 개편을 추진하는데 결론적으로 사법부의 권한을 약화시켜서 그래서 막 시위 일어나고 네, 있잖아요. 시위를 했죠. 이스라엘 시민, 예비역, 심지어 국방장관을 포함한 현역들조차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성명서를 냈고요. 국방장관까지? 예. 그래요? 텔아비브에서 수십만 명의 시민들이 네타냐후에서의 사법 개편 정책이 예. 이스라엘 민주주의를 약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우리의 개념으로 치면 촛불 시위 같은 것을 오랫동안 해왔어요. 네.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문제가 발단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국내적으로 지지가 약해지지 않겠어요? 연정이 약해지니 자신의 지지 기반인 극우 세력과 결탁하여 극우적 대외 정책을 핍니다. 그러니까 대외적 갈등 요인을 끌어들이는 거죠, 안으로. 결국은 뭐냐면 이게 유대인 정착촌을 확대시킵니다. 근데 정착촌을 확대시킨다는 의미는 기존의 팔레스타인과 합의했던 지역의 유대인 정착촌을 확산시켜서 팔레스타인인과 즉 이슬람교인들과 유대교인들 간의 충돌을 야기시키죠. 땅 따먹기잖아요, 여기.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동예루살렘 지역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뭐 예루살렘, 동예루살렘, 특히 예루살렘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예루살렘의 동쪽인 동예루살렘은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의 성지라면서. 종교적 3대 성지입니다. 예. 뭐 사실 따지고 보면 이들의 종교적 뿌리는 같은 곳 아니에요. 그렇더라고요. 예. 근데 여기에 대한 통제권 문제가 이제 발동을 해요. 여기에 이제 성전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유대인의 출입은 가능하지만 기도와 예배는 이슬람교도들만 아라크사 사원에서 하고 아라크사 사원. 유대인들은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맞아요. 곳에서 기도와 예배를 드릴 수 있었는데 이게 이제 예전부터 관습적으로 혹은 팔레스타인과 정치적으로 합의됐던 사안인데요. 그러나 네타냐후의 극우 인사라고 알려져 있는 벤 그리비 국가안보 치안 장관, 이거 우리로 치면은 경찰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옛날 내무부 장관 네. 정도 되겠네. 근데 계속 유대인도 이 지역에 자유롭게 출입해야 할 뿐만 아니라 기도도 해야 된다. 기도도 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일부러 예배를, 자극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고 나니 소위 극우 세력들이 이때다 싶어서 이제 출입을 하게 되고 예. 이슬람교들과 소위 충돌이 일어나죠. 이때 경찰이 진압을 해요. 경찰이 이 아라크사 상원에 진입하여 폭력적으로 이슬람교인들을 체포하거나 혹은 추방하죠. 예. 그러니까 또 충돌이 생기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요. 아라크사가 상징적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난 8일 그 하마스가 전격적으로 이스라엘에다 대고 공격한 거 있잖아요. 예. 이번 하마스의 선제 공격 작전명이 아라크사의 홍수 작전입니다. 그렇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만큼 팔레스타인 혹은 이슬람교인들에게 아라크사가 매우 의미가 있는 장소인 것은 우리 알려져 있는 사우디의 메카가 그렇죠. 이슬람의 성지인 것처럼 이 아라크사도 이슬람교의 3대 성지 중에 하나라고 하네요. 예. 그러니까 이 정체성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이슬람교도 특히 팔레스타인한테는 여기 매우 의미 있는 곳인데 이게 결정적 계기가 됐다고 그렇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차곡차곡 쌓이는 중요한 계기가 된 거죠. 예. 즉 이스라엘 측은 강경 진압하고 팔레스타인과 충돌하고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건데요. 올해 9월 19일까지 이스라엘의 총격 폭력에 의해 사망한 팔레스타인들은 227명입니다. 그리고 정식 기소나 재판 없이 구금된 팔레스타인들은 1,016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난 20년간 최대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매우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선과 악이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은 예를 들어서
러시아가 약소국인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거고 이건 매우 불법적인 그렇죠. 것이거든요. 물론 하마스가 선제 공격을 하였고 혹자들은 이걸 테러 행위에 가깝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근저에는 매우 역사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매우 여러 복잡한 사안이 있는 것이죠. 그 한마디로 하면 더티 워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글쎄요, 더티 뭐 물론 클린하진 않은데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마스의 입장에서 봤었을 땐 아라크사가 더럽혀진 것이고 그리고 가자 지구가 지난 수십 년간 봉쇄되어 있고 예. 또 그것으로 인해 자신들의 경제적, 정치적 어려움이 있고 그러니 이번에 선제 공격을 했었을 때 이러한 내용들을 담아서 포고문을 했고 그래서 그러니까 단순히 선각의 잣대로 보기에는 어려운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 아, 참 여기서부터 이제 되게 어려워지는 건데 네. 그렇다고 해서 하마스를 또 정당화해 줄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많은 민간인들을 죽이고 민간인들을 끌고 인질로 끌고 가고 네. 글쎄요. 물론 이게 어떤 시각을 따느냐에 달려 있는 건데요. 예. 이번에 이게 매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혹은 가자를 둘러싼 여러 상황과의 문제도 있지만 팔레스타인이 소위 대외적으로 보내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것은 무엇이냐면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자신들의 소위 아랍 형제국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였던 것 같아요. 즉 최근 미국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그 사우디와 이스라엘의 관계 예. 복원 혹은 정상화가 자신들로서는 상당히 불만이죠. 왜냐하면 그래서 우리 중동의 관점에서 보면 아랍의 대의라는 게 있어요. 즉 이게 무엇이냐면 팔레스타인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이 아랍의 즉 중동 지역의 안정화는 어렵다. 즉 팔레스타인 문제는 절대로 소외돼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 지금 공교롭게도 미국과 중국은 팔레스타인 문제를 약간 소외시키거나 의도적으로 무시한 채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여러 중동 국가들과 관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니 그들은 소외된다는 느낌도 들고요. 미국을 포함한 서구 유럽에서는 팔레스타인 문제를 그렇게 크게 거론하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자신들이 그러한 입장을 봤었을 때 이 팔레스타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아랍의 진정한 안정과 평화는 불가능하다는 메시지를 보냈던 것이고요. 한편으로요. 물론 이번에 하마스가 선제 공격을 해서 이스라엘의 민간인들이 많이 사망을 했어요. 토요일, 그러니까 뭐 거의 오늘 아침 보도를 보니까 양측이 4,000명 이상의 사망된 거죠. 많이 됐어요. 근데 토요일 날 발표된 것을 보니까 가자 지구에서 1,530만 명의 팔레스타인이 사망이 됐는데 3분의 1이 어린이입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이 한 50만 명에서 이제 100만 명이 육박할 거라고 하는데 이미 난민 신세가 되었고요. 네. 근데 우리는 지금의 사건만 보고 통계만 보고 이스라엘인들이 많이 죽었구나라고 생각할지 몰라도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역사적으로 매우 축적된 사건이 이번에 터진 겁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10여 년 전에 2008년부터 2009년에 1차 가자 전쟁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네. 이스라엘인들이 44명 사망했는데 팔레스타인인들이 1965명 사망했습니다. 비교가 안 되네. 그리고 정확하게 10여 년 전인 가자 지구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충돌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인이 88명, 팔레스타인이 2,329명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아라크사의 사원의 갈등이 21년도에도 있었던 모양인데요. 이스라엘인이 11명, 팔레스타인이 2,329명 사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약자인 팔레스타인한테 가항했던 강력한 폭력, 거기에 대한 소위 저항의식, 소외감 이런 것들이 축적된 것이고요. 물론 하마스의 공격을 정당화해서는 안 됩니다만 정당화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질문을 저한테 주셨으니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게 상당히 그렇게 단편적으로 칼 끄듯이 선각을 구분할 수 없는 지역인 것 같아요. 그러면 서한 지구를 지배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하고 가자를 지배하고 있는 하마스는 사이가 되게 안 좋은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일단 하마스는 그 2005년도에
이제 정당 체계를 확실히 갖췄고 6년도에 총선을 통해서 다수당이 된 건 팩트예요. 그 근저에는 하마스가 소위 팔레스타인인들의 지지를 전폭적으로 받았어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의 강압적 혹은 폭력적 대응이 팔레스타인에 가할수록 팔레스타인은 무장 봉기와 무장 저항을 하는 하마스에 아무래도 지지를 하지 않겠어요. 그렇다 보니 이 온건파를 자칭하는 팔레스타인 자치기구 소위 PA 쪽과는 좀 상황이 안 좋아서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하마스는 가자 지구를 점령하게 된 거고 웨스트 서안 지구는 그 팔레스타인 피에로 지역이 한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런 것 같아요. 그 가자 지구가 실질적으로 하마스의 실효적 지배에 있다는 것을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자체를 하나의 단일화된 국가 체계, 정부 체계를 보기보다는 아까 초기에 말씀드렸다시피 정파 정당이 지배하는 지역으로 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하마스에 대해서는 무력적 행위를 하는 거고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하마스도 이번에 무력적 행위를 하는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이스라엘군이 가자 지구에 진입할 것은 뭐 지금 이제 시간만 남은 것으로 다들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서안 쪽에서 다시 어떤 들고 나와서 가세할 가능성이 있느냐? 별로 없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일단은 중요한 것은 팔레스타인 소위 이슬람 교도인들의 반응이죠. 만약에 그림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좀 이제 뭐 곧 한다는 보도도 있지만요. 만약에 이스라엘 군이 가자 지구의 전차와 장갑차와 폭격기로 그 가자 지구를 일종의 진입하고 전투를 벌인다면 서한 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들은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들은 상당히 그러니까 저항을 하겠죠. 무장 형식으로 할 겁니다. 그리고 그걸 보고 있는 레바논에 있는 또 다른 정파 헤즈볼라도 이미 이 이스라엘 북부를 포격했다고 하는 기사도 나오지만 가만히 있겠냐 이거죠. 그리고 헤즈볼라와 가깝고 그리고 이스라엘과 매우 사이가 안 좋은 이란 여기서도 이란을 한 국가로 발언하면 안 되고요. 이란의 혁명 수비대가 가만히 있겠냐 이거죠. 특히 혁명 수비대가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란은 행정부가 있어요. 대통령도 있지만 그 위에 최고 지도자랑은 종교 지도가 있는데 이 혁명 수비대가 있어요. 이 혁명 수비대가 사실상 국가 행정부보다 더 크거든요. 제일 세다네요. 근데 그들이 지금 레바논, 시리아에 지원을 하고 있고 이 공교롭게도 이스라엘 북부의 북동부 그리고 북부 지역에 접하고 있는 레바논과 시리아에 여러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자 지구에 이스라엘 군이 들어가는 순간 그리고 여러 팔레스타인의 피해가 보여지는 순간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단순히 팔레스타인 자치기구와 하마스의 관계가 아니라 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중동 국가와 전면전 혹은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확전을 감당해야겠죠. 쉽게 얘기하면 이제 중동전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지금 전 개인적인 소견으로 일촉즉발인 것 같아요. 그중 오히려 더 높다 가능성이. 그래서 블링켄 국무장관이 개전 즉시 이쪽 지역을 방문하기도 했지만 또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아마 이스라엘을 소위 뜯어 말리러 갈지도 모른다는 희망적 사고도 해보고요. 지금 속볼 보니 바이든 대통령도 이스라엘 군으로 하여금 들어가지 말라고 가자 지구에 그런 성명서도 냈다고 하는데 가자 지구를 점령한다면 큰 실수가 될 것이다. 아마 그 메시지가 그걸 텐데요. 이게 상당히 복잡하죠. 일단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미국은 특히 바이든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복잡합니다. 첫 번째는 이 전쟁 발생이 자신의 중동 정책의 실패를 입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아프가니스탄의 점령을 막지 못했어요. 그렇죠. 두 번째는 그 사이에 이 지역 중동 지역의 소위 영향력이 약화되어서 사우디가 소위 미국의 말을 잘 안 들었었어요. 그렇다면서요. 세 번째는 그 사이 중국이 나타나서 이란과 사우디를 중재를 해서 외교 관계를 복원시켜서 중동 지역의 중국의 부상을
실감하게 됐어요. 어허.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사우디 관계를 복원시키려고 하는 아브라함 협정을 추진했어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슬람교도와 기독교의 공통의 뿌리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딴 건데 그걸 가지고 이번에 성사가 되었다면 역시 나의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 정책, 중동 정책이 성공하는 것으로 프레임하고 대선을 갈 수 있었는데 이게 안 된 거거든요. 예. 이때 지금 트럼프가 부상하고 있어요. 맞아요. 트럼프는 좀 바이든한테서 변죽과 깐죽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 내가 대통령이었다면 이런 일 절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바이든은 정말 소위 종이호랑이와 같다. 그러니까 바이든은 강하게 나갈 수밖에 없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있고 중국과 이런저런 문제가 있고 북한 속썩이고 있는데 뭐 하나 제대로 해결하는 게 없네요. 여기다 갑자기 군사적으로 개입하게 되면 이미 손은 다 풀로 다 어디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힘들죠. 근데 미국 국내 정치에서는 유태인의 영향력을 절대 무시할 수 없거든요. 이란은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저 이란은 좀 팔짱 끼고 이러고 지금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의 동결 자산으로 묶여 있었던 이란 원화 자금 그동안 갖고 미국에서 논란이던데. 어쨌든 그 카타르로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동을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란에게는 이 돈을 인도적 그리고 의약품이나 식량 같은 걸 구매할 수 있도록만 사용하게 했는데 하마스의 선제 공격이 있으니 미국 내 강경파, 반 이란파들이 아니 바이든 것 봐라 약하지 않냐. 이란에다 이 동결 자산을 해제해 줬다라는 프레임의 공격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카타르에 예치되어 있던 돈을 그냥 갑자기 이번에 동결시킨 거예요. 잠깐만요. 근데 그 60억 달러라는 게 우리나라에 동결돼 있던 거 보내준 거죠. 그쵸. 근데 왜 이란으로 안 보내고 카타르로 보낸 거예요? 이란으로 가면 정말로 완전히 그 제재가 해제된 것 같이 보이니 카타르 즉 이란과 실리적으로 가까운 카타르 정부의 은행에 예치를 시켜놓고 이 돈의 흐름을 더 파악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그 군사적으로 쓰지 못하고 인도적인 차원에서 쓸 때는 지출을 허하고 그렇죠. 아니면 지출을 못하게 한다. 그렇죠. 근데 반 이란 강경파가 미국 내에서 이 돈이 하마스에 들어갔다라고 주장을 하니. 근데 그건 사실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아니라고. 국제적으로 돈의 흐름을 아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건 너무 억측이라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돈이 간 지는 얼마 안 됐고요. 다만 이제 그 미국 내 정치 공세일 뿐이다. 그러니 미국 행정부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란에 대해서 소프트하게 가는 거가 아니라는 여러 비판을 받으니 확 동결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 아니 동결 해제한 지 얼마 됐다고 나한테 갑자기 이래? 해서 이제 자극을 받은 것이고 안 그래도 팔레스타인에서 투쟁하고 있는 하마스에 대해서 매우 근친성이 있는 가까운 이란 혁명 수비대는 지금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란의 외교부 장관의 움직임도 잘 봐야 돼요. 왜요? 우리는 지금 언론에서는 미국 국무부 장관이 여기저기 다니는 것을 보도를 하고 있지만 이란 외교부 장관은요. 이 개전이 되고 나서 이라크를 갔고 그다음에 레바논을 갔고 그리고 팔레스타인의 하마스 지도자를 또 만났는데 이때 보내는 메시지가 딱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는 것에 따라 우리도 준비하겠다. 그리고 개전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마지막은 우리의 축은 준비 중이다. 그래서 축은 뭐냐면 레바논의 헤즈볼라, 이란의 혁명수비대, 하마스, 그리고 시리아. 요거는 이제 확전을 준비 중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정리를 하면 만약에 그 이스라엘군이 가자에 진입을 해서 민간인 살상 사태가 발생하고 하면 서한 지구에서 봉기나고 레바논과 시리아가 그 개입해 들어오고 이란은 뒤에서 계속 지원하고 이런 양상이 이집트는 안 움직입니까? 이집트는 지금 뭐 사실상 가만히 있을 겁니다. 이집트가 지금 할 수 있는 조치는요. 이 가자지구가 요 남쪽이 이집트를 접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 열어줄 인도적 회랑을 열어주느냐 아니냐인데 그렇죠. 아마 열어줘야 될 겁니다. 그렇죠. 열어줘야죠. 그게. 알겠고요. 근데 지금 여기서 또 한 가지가 미국이 지금 항모전단을 하나를 보냈는데 항모전단 하나를 더 보낸다는 얘기가 있었고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우크라이나 지원이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가 또 그러니까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서 두 사람이 생각이 나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하고요. 예. 그다음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인데요. 그렇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살짝 그래 좀 기다려 볼까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지금 상황이 불감청 보수원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를테면 10월 8일 날 이제 개전이 된 건데 그날이 푸틴 대통령 생일이었대요. 참나. 그래요? 그리고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봤었을 때 이게 이제 허걱하는 거죠. 왜냐하면 안 그래도 지금 서방에서는 예.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피곤하단 말이에요. 유럽 국가들이 좀 그렇죠. 피로감이 있죠. 그리고 이 지원을 해야 되는 서방 국가들 입장에서는 자원이 한정되어 있는데 이게 네. 좀 분산이 돼야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일단 이스라엘에 혹은 팔레스타인에 지원을 해야 되거나 예. 아니면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해야 되니까 젤렌스키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기가 소위 이 우크라이나 전에 집중도가 떨어질까 봐 그렇죠. 국제사회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지난주에 바로 나토에 가서 바로 갔습니까? 나토 본부에 가서 네. 소위 EU와 나토의 대 우크라이나 지원 공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했다는 건데요. EU의 의회 차원의 움직임은 좀 달라 보여요. 어떻게? 일단은 첫 번째 EU 의원들 의회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일단 이스라엘도 비판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선각의 구분이 모호하지만 예. 강대국인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 대한 억압 조치를 너무 강하게 했다. 네. 두 번째 지금 어떻게 가자 지구에 이런저런 물과 식량과 그리고 의약품을 봉쇄하면서 가자 지구가 지금 시민들이 매우 힘들다. 이건 인도주의적으로 불법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그래서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지원은 계속하겠다고 공약을 해요. 이스라엘은 좀 비판하는 견지가 있고요.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내부에 유대인의 힘이 강해서인지 말씀하셨듯이 항모전단도 더 추가로 지원한다고 하고 이스라엘 편에 있다고 하면서도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취하고 있는 가자지구 봉쇄 정책에 대해서는 직접적 언급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제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최대 어떤 군사적 지원 국가는 미국인데 미국은 지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안 문제 때문에 발목 잡혀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지금 하원 의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지금 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터지니까 또 그쪽으로 또 군사 지원 가야 되고 이러면 젤렌스키 입장에서 이러다 우리 붕 뜨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는 당연히 드는 건데. 소외당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겠죠. 러시아는 북한으로부터 무기 공급받고 있고. 그렇죠. 이번에 나왔죠. 그러니까. 그러면 워싱턴에서 이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는 국무부 사람들, 국방부 사람들, 그리고 백악관의 사람들은 그야말로 이제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는데 골이 터질 겁니다. 그렇죠. 안 그래도 지금 중앙아시아 내 아제르바이잔에 이런저런 문제가 터지고 있고요. 어허.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지금 다시 겨울로 들어가게 되면서 전쟁 상황이 더 어려워질 것이고요. 예. 러시아와 한미일은 뭐 만들어 놨더니 갑자기 북한과 러시아가 전략적으로 제휴하여 이런저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고요.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 이제 1대1로 강화해서 여러 가지 하고 있고요. 여기 상당히 골아픈 거죠. 한마디로 보면 미국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대략 난감. 딱 이 그렇죠. 네 글자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아마 지금 당면에서는 미국의 첫 번째 정책적 목표는 이란이 참전하는 것을 어떻게든 막으려고 할 겁니다. 이란이 만약에 참전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거는 단순히 미국과 이란과 이스라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문제가 돼요. 그렇죠. 첫 번째는 이란이요 산유국이고요. 어떤 통계에 따라서는 전 세계 원유의 30%를 공급할 수도 있어요. 한때는 우리나라가 이란으로부터 수입하는 원유가요. 그러니까 기름이 우리 소비량의 10%를 차지한 적도 있어요. 그리고 이란이 중요한 길목을 잡고 있어요. 예. 호르무즈 해협이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걸프 지역을 들어가는 입구인데 그때 예전에 제가 차관이었을 때 우리 한국 케미오라고 하는 맞아요. 그 선박이 납치되었던 곳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의 길목을 잡고 있는 곳이라 이란의 참전을 제일 막으려고 할 겁니다. 이란이 참전한다면 원유 수급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안 그래도 지금 원유값 올라가고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 정세가 어려워지고요. 사우디는 증액을 안 할 겁니다. 뭐 미국이 잘못한 건데 왜 내가 증산을 해야 할 것이고요. 세계에서 어쨌든 제일 많이 석유를 생산하는 나라는 러시아거든요. 참. 아니 거기다가 바이든 입장에서 대선 치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트럼프가 지금 매일 나와서
내가 대통령이었으면 이러지 않았을 거다. 저 바이든은 저거 진짜 막. 근데 문제는 이런저런. 확전으로 가도 문제고 장기화돼도 바이든 입장에서 안 좋은 거잖아요, 지금 이게. 어쨌든 정책 실패죠. 그러니까. 그 전쟁이 났다는 의미는 네타냐후에게 있어서 중요한 실패인 거고, 그리고 전 지역을 이 중동 지역을 관리하고 안정을 유지해야 되는 패권 국가로서의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무엇을 하든 실패의 프레임에 갇혀진 게 되죠. 간단히 정리하면 지금 발 동동 구르는 사람 딱 두 명 있네요. 바이든과 젤렌스키. 네. 이렇게 정리해야 되겠네요. 상황 전개 자체가. 네타냐후 당연히 있을 것이고요.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 겁니까, 여기서? 두 가지를 이제 전제로 말씀드려야 될 예.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선각의 구분이 모호하진 않나요?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은 우리나라하고 상당히 매우 의미 있는 우호국입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독도를 독도라고 표현하는 국가이고요. 잠깐 이스라엘이? 예. 그러니까 자기네가 만드는 세계 지도에 예. 독도를 독도라고 씁니다. 너무 고맙죠. 그게 유일한 나라예요? 예. 그것도 병기 표현하지 않고 DOKDO라고 씁니다. 병기를 안 한다? 병기도 안 하고 DOKDO라고 씁니다. 그 유일한 나라예요, 예. 이스라엘이?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독일 나치한테 당했던 시절에 우리도 그렇게 당했다는 역사적 연대 의식이 있고요. 또 중동 지역에서 우리하고 처음으로 FTA를 맺은 국가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대에요. 그리고 우리나라를 매우 좋아합니다. 뭐 갤럭시 폰, 삼성 그런 휴대폰, 아이폰 안 써요? 그리고 아이폰 쓸 것 같죠. 친미 국가인데. 예. 그리고 그 현대기아차가 거기서 판매량 1등입니다. 그래요? 네. 한국산을 되게 좋아하고요. 예. 또 우리 국민들도 많이 가서 성지 순례하는 거죠. 저는 이스라엘을 저희가 절대 악마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요. 척을 지면 안 된다. 예. 그렇게 해서 우리 중동의 중요한 우리 이 우호 국가이죠. 일본의 움직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예.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일본도 이쪽 지역에서 중동 지역에서 원유를 90% 이상 수입해요. 그래서 소위 스탠스를 신중하게 잡아요. 기시다 총리가 8일 날요 자신의 트위터에 하마스의 민간인 살상에 대해 죄 없는 일반 시민에게 다수 피해가 나온 데서 강력히 비난한다면서도 가자 지구에서도 여러 사상자가 나오고 있는 점을 심각하게 우려한다. 모든 당사자가 최대한 자제를 하기를 바란다라면서 하마스의 행동을 테러라고 규정하지 않았어요. 쉽게 말하면 양다리 내지 균형 외교. 예, 그러나 물론 일본 정부는 12일 날 태세를 전환하여 이걸 그 테러 행위라고 규정했고요. 예. 여기서 중요한 거는 기시다는 기시다의 이름으로 중도적인 입장을 취했다는 거고요. 그러나 일본 그게 가능한 거예요? 총리 입장 따로 정부 입장 따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물론요. 그러니까 뭐냐면 물론 일본 정부의 입장이 기시다의 입장이긴 하나 기시다의 얼굴과 워딩은 중도적인 입장을 취했다는 것을 주목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을 테러 행위라고 2번 나오셔서 발언했어요. 그러니까 미국 상원의원단이 왔었을 때 그 얘기했고요. 그렇게. 그리고 긴급 경제안보 점검회의에서 하마스 무장세력에 대한 민간인 무차별 살상과 인질 상태를 테러 행위라고 규정하면서 사실 OECD 회원국 혹은 좀 G20 회원국 중에 이렇게 테러 행위를 하마스의 공격을 명백히 테러 행위를 규정한 국가는 아마 미국하고 우리나라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가치 외교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물론 테러 행위를 볼 것이냐 안 볼 것이냐는 관점의 차이이지만 제가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얼굴과 육성으로 직접 그렇게 거론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스탠스를 잡아버렸는데 만약에 이란이 개입하고 만약에 참전한다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와 이란의 관계는 완전히 꼬이는 거가 되는 거예요. 이란뿐만 아니라요. 예. 우리하고 그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하는 사우디의 입장이 중요해 보여요. 그렇죠. 원유도 많이 수업하고 거기 네옴시티 프로젝트도 예, 많고요. MBS라고 하는 그 실질적인 권력자가 우리 정부하고도 친하니까요. 휴전 촉구 성명을 냈는데 이스라엘군을 점령군으로 표현했고요.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정당한 권리가 박탈되었다면서 사실상 팔레스타인을 지지했습니다. 근데 블링켄이 개전 직후에 카타르, 레바논, 중동 여러 국가의 외교장관도 다 통화를 했는데 다 중동 여러 국가들이 그 이스라엘을 다 비판했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 표현대로 아랍의 데이라는 것이 브라더후드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함부로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으로 무엇이 선이고 악이냐라고 규정하는 것 자체가 그들의 관점에서 보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따라서 여러 이 에너지, 경제 여러 가지 실리가 놓여 있는 우리 정부의 입장은 그렇죠. 좀 한 발짝 뛰어서 이를테면 민간인 사상이 발생하면 안 된다. 예. 인도주의적 위기가 발생하면 안 된다. 예. 중국처럼 휴전을 촉구하거나 그러니까요. 뭐 이런 소위 입장을 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쉽게 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가치 외교가 시험대에 올랐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예, 이상하지 않나요? 민주주의 인권 주장하는 우리 정부 그리고 그러니까. 미국인데 그럼 그동안 팔레스타인에서 발생되고 있었던 이 일들은 왜 무시했었나요? 그러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함의는 뭐냐면 극단의 구구 정치는 위기 관리를 정말 잘하는가의 문제이고 혹은 위기를 초래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전쟁은요. 발생되는 순간 그간의 정책들이 다 실패했음을 의미합니다. 전쟁 발생하면 그 네. 순간에 다 끝이죠. 사실. 그렇죠. 그래서 전쟁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예. 이 적대적인 상대와 대화하고 협상하는 것은 되게 중요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근데 왜 국내에서는 9.19 그러니까 그 효력정지 이런 얘기가 왜 나오냐 이런 말씀이십니까? 예. 왜냐하면 하마스가 로켓을 쐈는데 왜 9.19 군사합의를 무력화해야 되죠? 아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9.19 군사합의를 가지고 한반도를 비핵화하자는 거 아니고요. 9.19 군사합의를 가지고 북한을 어떻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휴전선 인근 즉 접경 지역에서의 우발적 무력 충돌을 방지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국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전쟁이 너무 쉽게 나잖아요. 네. 또 전쟁이 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거든요.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발생하면 안 돼. 절대. 그러면 전쟁을 방지하는 일들이 중요하고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압도적인 군사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정무적으로 쭉 북한과 혹은 주변 국가보다 적극적인 협력 외교를 해야 될 때가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따로 그러니까 떼어서 그러니까 짚어도 뭐 한참은 짚어야 되는 내용이니까 네. 오늘은 그 정도로만 하고요. 오늘 이야기는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하여간 최대한 심플하게 정리를 하려고 해도 복잡하네요. 그리고 얽혀 있는 나라가 한두 나라가 아니다. 한두 정파가 아니다. 그렇죠. 그렇죠. 심지어 우크라이나까지 좀 연결이 되는 거니까 네. 그런 거잖아요. 전쟁은 안 돼요. 안 되죠. 네. 전쟁은 절대 안 네. 되죠. 그것만은 막아야 되는 거죠. 사람이 너무 많이 죽습니다. 예. 자,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최종권 교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도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